동창 위로 많은 꿈결 같은 조명, 아래 귀청을 찢을 듯한 음악으로 가득했다. 오랜만에 재회한 동창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저마다의 성공을 자랑하기 바빴다. 나는 홀로 구석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용히 들고 있었다. 손 안에 찻잔을 놓준 차가 아닌 그저 평범한 차였지만 내 시선은 자연스레 아내 이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마치 한 마리 나비처럼 사람들 사이를 가볍게 오갔고, 그리고 그녀 곁에는 박지훈, 한때 그녀의 예인이자 지금은 박 대표님이라 불리는 그가 있어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하는 중심이었다. 서연아, 네가 그때 박 대표님이랑 같이 있었더라면 지금쯤 어쩌면 억만장자 사모님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 한 여동창이 반쯤 농담 섞인 목소리로 외쳤고, 그 목소리는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렸다. 서연의 얼굴에 붉은 기가 돌았고, 그녀는 그 여동창의 발을 가볍게 툭 치며 말했다. 너 정말 말 함부로 하지 마.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박지훈을 향했다. 박지훈은 몸에 잘 맞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어 더욱 훤칠해 보였다. 그의 손목에 찬 금시계는 조명 아래에서 눈부신 빛을 반사했고, 손을 들어 올릴 때마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듯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들고 모두의 부러움을 즐기며 시원하게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지난 일은 뭐 하러 꺼내요? 오늘 제가 쏠 테니 다들 마음껏 마셔요. 루마는 일순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술자리가 무르익어 자정을 넘기자 누군가 게임을 제안했다. 진 사람은 벌칙을 받아야 한다는 규칙이었다. 이내 게임의 초점은 이서연과 박지훈에게로 모아졌다. 박 대표님, 서연이랑 러브샷 한번 어때요? 한동찬이 분위기를 띄우며 외쳤다. 헤이, 그거 너무 시시하잖아요. 이왕 놀 거면 좀 더 자극적인 걸로 놀아요. 이서연의 절친 최하늘이 신이 나서 소리쳤고, 그녀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최하늘의 말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루만을 고요하게 만들었다. 모두의 시선은 일제히 나에게로 향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내 반응을 기다리는 듯한 얄궂은 표정이 역력했다. 이서연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이서연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그녀는 한 손을 저으며 너희들 정말 왜 이래? 너희들 정말 왜 이래?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몰래 나를 훔쳐보았다. 그 눈빛에는 간절한 도움 요청과 함께 은밀한 절언. 도움 요청과 함께 은밀한 절언. 도움 요청과 함께. 그래야만 내가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인지, 그리고 평범한 나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더욱 정당화할 수 있을 테니까. 박지훈은 술기운을 빌려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불꽃이 번뜩였고, 이서연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탄 소리로 물었다. 이서연, 당신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이서연을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 나의 침묵은 나약함으로 비쳤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시선에 조롱과 경멸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내가 내 존엄성을 지킬 용기도 없다고 말하는 듯했다. 반면 이서연은 살짝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비쳤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흥분과 설렘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치맛자락을 쥐고 있었는데 마치 자신을 응원하는 듯했다. 박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다. 서연의 몸은 살짝 떨렸지만 피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루만의 음악 소리마저 더욱 시끄러워지는 듯했다. 마치 이 막장 드라마의 절정을 재촉하는 듯했다. 나는 여전히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떠들썩한 환호성 속에서 이서연은 형식적으로 몇 번 거절하는 척하더니 천천히 일어섰다. 박지훈은 호탕하게 웃으며 능숙하고 완벽하게 공주님 안기 자세로 짧은 치마를 입은 이서연을 가볍게 품에 안았다. 주위에서는 휘파람 소리와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옆에 비어있는 룸으로 향했다. 와, 박 대표님 정말 멋있다. 김민준 선배,
당신 부인 다른 남자한테 안겨갔어. 얄궂은 조롱 섞인 목소리가 내 귀를 찔렀지만 내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나는 손에 든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움직임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며 시간을 확인했다. 희어서 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어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모두의 놀란 시선 속에서 침착하게 룸을 나섰다. 그들은 내가 화를 못 이겨 자리를 물러섰다. 나는 충동적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도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인내심 강한 사냥꾼처럼 차가운 벽에 조용히 기대어 내 사냥감을 기다렸다. 차가운 벽의 냉기가 옷을 뚫고 마음속까지 스며들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차가운 증오로 뒤덮인 내 마음처럼. 이서연과 결혼한 지 벌써 8년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시작해 이 서울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나는 우리가 비바람을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박지훈이 동창의 채팅방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는 해외 유학파 기업가라는 후광을 등에 업고 매일 골프장에서 여유롭게 수인하는 모습, 요트 위에서의 호화로운 시간, 그리고 각종 고급 사교, 모임의 화려한 사진들을 채팅방에 공유했다. 서연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나를 자주 비난하기 시작했다. 연봉 9천만 원짜리 프로그래머인 내가 출세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녀는 경멸할 때마다 그녀는 경멸했다. 내가 삶의 즐거움을 모른다고, 감정 표현이 서툴다고 비난하며 얼굴에는 항상 불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바빠지기 시작했다. 채팅방의 다른 사람들을 따라 소위 고급스러운 삶을 추구했다. 300만 원짜리 에르메스 스카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버렸다. 나는 참지 못하고 왜 그렇게 비싼 물건을 사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오만하게 말했다. 당신은 몰라. 이건 신분의 상징이야. 최하늘이나 다른 친구들도 다 있는데 나만 없으면 동창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잖아. 나는 매월 구역량월이 넘는 월급 중 상당 부분을 그녀에게 주었고 나 자신은 점심값과 교통비로 300만 원만 남겨두었다. 그런데 그녀는 내 피땀 어린 돈을 가지고 허황된 체면을 세우는 데 쓰고 있었다. 지난달은 우리 결혼 8주년 기념일이었다. 나는 보름 전부터 어렵게 예약해야 하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아름다운 장미꽃다발까지 정성껏 준비하며 그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그녀의 메시지 하나가 내 환상을 완전히 산산조각냈다. 오늘 저녁에 동참회 예비 모임이 있어. 박지훈 대표가 주최하는 거라 중요해. 못 갈 것 같아. 나는 휴대전화를 든 채 멍하니 대화창을 바라보았다. 미리 예약해둔 장미꽃 사진을 보며 내가 마치 우스꽝스러운 광대 같다고 느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그 비쌀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정성껏 준비된 저녁 식사가 있었지만 한 입도 먹을 수 없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이서연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왔다. 그녀에게서는 코를 찌르는 술 냄새와 진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듯 나를 밀쳐냈고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나네. 정말 하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쨍그란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부질없는 논쟁을 하지 않았고 그녀 마음속의 온정을 되찾으려 애쓰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러나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몰래 새 휴대전화로 바꾸고 구형 휴대전화를 서류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그리고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했다. 그녀는 그 서류 가방을 정장과 함께 매치하는 것을 좋아했다. 작은 가방들보다 서류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친한 친구 강영수에게 전화했다. 그는 사설 탐정 사무소의 기술 고문이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간단히 말했다. 영수야,
박지훈이라는 사람 좀 알아봐줘. 단영수는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를 높여 나를 경고했다. 민준아, 그 사람 소문이 안 좋아. 여자들을 이용해서 출세한다고 들었어. 네 부인도 혹시 그 사람한테 속는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창밖에 먹물 같은 담아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차분했다. 나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의 동창회는 이미 골마 터질 대로 골문독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순간일 뿐이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직접 무언가를 목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미 30분 전 나는 연놈의 문손잡이에 특수 스프레이를 뿌려두었다. 누군가 만지기만 하면 선명하고 완벽한 지문이 남을 것이다. 그 빌룸의 환기구 뒤에는 내가 50만 원을 주고 산 고화질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음성 녹음 기능까지 있어 12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심지어 박지훈이 아래층에 세워둔 BMW X도 그가 렌터카 회사에서 장기 렌트한 차이며 월 1억만 원의 렌트비를 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 차고 있던 3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도 모조품이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이서연이 우리 8년의 결혼 생활을 돌이킬 수 없는 심연으로 직접 밀어넣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벽 너머에서 희미하게 억눌린 웃음소리와 여자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왔다.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지만 나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했다. 시간은 1분 1초 흐르고 매 순간이 내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날 같았다. 10분, 15분, 20분, 20분, 20분. 내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차가워졌고 마침내 얼어붙은 얼음덩이가 되었다. 마침내 룸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안에서 열렸다. 박지훈이 나왔다.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셔츠 단추 2개가 풀어져 있어 안에 있는 피부가 드러났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에 젖은 능글맞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칼날처럼 내 눈을 찔렀다. 그는 나를 흘끗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다. 이내 입꼬리를 올리며 가볍게 휘파람을 불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네? 걱정 마요. 당신 부인 아무 일 없으니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어깨를 툭 치고는 몸을 돌려 시끄럽고 조명 어두울 룸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반쯤 열린 문에 시선을 고정했다. 문 안에서는 이따금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몇 초 후 이서연의 모습이 문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뺨은 비정상적으로 붉었고 마치 불에 그을린 듯했다. 입술에 립스틱은 번져 있었고 마치 시든 꽃잎 같았다. 눈빛은 흐릿하여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작은 사슴 같았다. 입가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취한 듯한 미소가 걸려 있다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구겨진 치마를 불안하게 정리했다. 그녀는 모든 움직임에서 당황스러움과 어색함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나와 마주친 순간 그녀 얼굴의 모든 표정이 굳어버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붉었던 뺨의 핏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죽은 재처럼 창백해졌다. 마치 설이 맞은 꽃처럼 흐릿했던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에 질려 겁먹은 작은 새처럼 변했다. 입가의 미소는 얼어붙었고 결국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황스러움으로 변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몸을 살짝 뒤로 물러섰고 물러섰고 나는 이 8년 동안 깊이 사랑했고 8년 동안 애지중지했던 이 여자를 바라보았다. 지금 그녀의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은 내 눈에 한없이 비웃음으로 비쳤다.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분노로 피가 끓는 느낌도 고함을 지르고 싶은 충동도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물었다. 재미있었어.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이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몸은 저도 모르게 떨렸고 두 손은 무의식적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눈빛은 흔들렸고 끝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며 변명하여 했다. 김민준, 나 설명할 게 있어.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린 그냥 게임을 한 것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스스로도 이 변명이 얼마나 무력한지 느끼는 듯했다. 게임? 나는 그 단어를 되뇌며 입꼬리를 차갑게 올렸다. 내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어떤 게임이길래 치마는 이렇게 구겨지고 립스틱은 다 번진 건데. 이서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마치 모든 피가 순식간에 얼굴에서 빠져나간 듯했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영혼을 잃은 조각상처럼.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서연은 당황하며 나를 따라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몸을 틀어 그녀의 손길을 교묘하게 피했다. 손끝조차 닿지 않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만지지 마. 더러워. 이 5글자는 마치 5대의 무거운 따귀처럼 이서연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녀의 몸은 휘청거렸고 눈에는 절망과 무기력이 가득했다. 그녀는 조각상처럼 그 자리 가득했다. 엘리베이터 문은 차가운 장벽처럼 천천히 닫혔고 그녀의 절망적인 얼굴은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집에 돌아와 벽의 스위치를 건드리지 않고 곧장 서재로 향했다. 온몸에 뼈가 뽑힌 듯 싸늘한 어둠 속에서 나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깊이 한 모금 빨아들였다. 5년 동안 끊었던 담배였다. 니코틴으로 마음속에 요동치는 역겨움을 마비시켜야 했다. 연기가 눈앞에 피어오르며 마치 영화처럼 지난 8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8년 전 나와 이서연은 막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낡은 동네에서 10평짜리 작은 방을 빌려 살았다. 여름에는 방이 찜통 같아서 에어컨도 없었다. 그녀는 더워서 침대에서 뒤척였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밤새도록 부채를 손에 쥐고 붙여주었다. 팔이 아파 올라가지 않을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다. 겨울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난방도 없었다. 나는 그녀를 품에 꼭 안고 내 체온을 모두 그녀에게 주고 싶었다. 그때 그녀는 종종 내 품에 안겨 나지막이 말했다. 김민준, 당신이 있어서 정말 좋아. 그 큰 집을 위해 나는 태엽 감긴 기계처럼 죽어라 일했다. 갓 입사한 평범한 프로그래머에서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까지 승진했고 연봉은 5천만 원으로 뛰었다. 우리는 마침내 그 좁고 답답한 월세방을 벗어나 서울 시내 150평짜리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 아파트 등기 서류를 작성할 때, 나는 망설임을 작성할 때, 나는 망설임을 나란히 적었다. 나는 힘든 시절이 끝났고 이제 행복한 날들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나는 같다. 한때 김치찌개 한 그릇에도 만족하며 웃던 그 소녀는 이제 내가 직접 만든 평범한 반찬과 국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녀는 코를 찡그리며 내 몸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고 싫어했고 내 체크 셔츠를 보며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나와 대화할 때는 명화리는 경멸이 가득했다. 나와 대화를 다득했다. 그녀가 그 짜증을 내며 내가 코드와 프로그램 멜로디가 소음처럼 들렸다. 나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며 고치려 노력했다. 억지로 고치려 노력했다. 그래도 감동받은 척해야 했다. 심지어 그녀가 말하는 82년살 라피트 와인을 맛보려 했었다. 시큼한 맛이 입안을 맴돌았지만 맛있다고 말해야 했다. 그러나 나의 노력은 그녀의 더 큰 비난만 불러왔다. 내 어설픈 행동들은 그녀의 눈에 모두 평범하고 지루하다는 증거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박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눈부시지만 허황된 빛처럼 그녀 마음속의 모든 불만과 허영심을 비췄다. 그녀는 그를 만날 때마다 눈을 반짝였고 그가 칭찬하는 명품 가방을 샀다. 그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그녀를 최신 유행하는 핫플레이스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레스토랑에 앉아서는 그럴듯하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여의도 증권가 엘리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그녀에게 준 것은 내가 줄 수 없는 열정과 우월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빠져들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바람이 불자마자 날아가 버렸다. 담배는 어느새 끝까지 타들어 내 손가락을 데웠다. 나는 깜짝 놀라 아련한 기억 속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멍한 정신을 차리고 손에 힘을 주어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비벼껐다. 불꽃이 튀어오르며 마치 내 마음속 마지막 미련마저 꺼뜨리는 듯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강영수의 메시지였다. 민준아, 박지훈 그 자식 신상 다 파악했어. 완전 사기꾼이야. 해외 투자 회사라고 하는 건 그냥 껍데기 회사고 홍콩에 등록돼 있는데 자본금은 겨우 1만 홍콩 달러야. 밖에 빚도 잔뜩 져서 여러 대부 업체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지금 너희 동창들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야. 특히 네 부인은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허영심도 많아서 그 자식의 주요 타겟이야. 메시지 아래에는 긴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화면을 터치해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박지훈의 상세한 신용보고서, 렌터카 계약서, 그가 소유한 모든 유령 회사 자료, 심지어 그와 다른 채무자, 다른 여자들과의 채팅 기록 스크린샷까지 있었다. 그중 한 스크린샷에는 한 남자가 박지훈에게 물었다. 박 대표님, 이서연 그 여자 처리됐어요? 친구들 SNS 보니까 돈 좀 있는 것 같던데. 박지훈은 입꼬리를 올리며 경멸하듯 대답했다. 거의 다 됐어. 결혼한 지 오래되고 남편 무능한 여자들이 제일 속이기 쉬워. 좀만 잘해주면 진짜 사랑인 줄 알지. 그 여자 돈 몇 천만, 옷만 돌려갖고 바로 차버릴 거야. 내가 저런 중고품을 진짜 좋아할 줄 알아. 중고품이라는 이 단어를 보자 내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련하며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다. 이서연, 당신은 저런 남자를 위해 우리 8년의 결혼 생활을 배신했어. 당신은 높은 가지에 올라섰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남자 눈에는 당신은 예비 타이어조차 아니었어. 그저 언제든 빨아먹고 버릴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었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우스운가. 나는 무표정하게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백업한 후 전화를 걸었다. 이혼 전문 김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님, 전에 상담했던 일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준 씨. 증거는 걱정 마세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창밖에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 알거지로 만들 겁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열쇠가 자물쇠 구멍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지는 가벼운 돌림체 소리. 이서연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서재에 불을 끄고 침착하게 걸어 나갔다. 거실에서 그녀는 마치 갇힌 작은 사슴처럼 어쩔 줄 몰라 현관에 서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몸은 크게 떨렸다. 김민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눈은 흔들렸고 두 손은 무의식적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가 살짝 고개를 숙여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평온한 표정으로 이서연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짐싸. 서연은 마치 얼어붙은 듯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술은 떨렸다. 무슨 말이야? 나는 문을 가리키며 또박또박 말했다. 네 물건 다 정리해서 이 집에서 나가. 우리가 정식으로 서류 정리하기 전까지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싫어. 나 안 갈 거야. 서연은 순식간에 감정이 폭발하여 달려와 내 팔을 꼭 붙잡았다. 눈물은 통제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려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간절히 애원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다 박지훈 때문이야.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유혹했어. 그때 내가 미쳐서. 그녀는 울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닦아내며 자신을 순진하고 가련한 피해자로 위장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연민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거짓 변명을 들으니 속이 울렁거릴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너무 세게 뿌리친 탓에 그녀는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져 신발장에 등을 세게 부딪혔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내 입꼬리는 조롱하듯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미쳤다고? 이서연, 날 3살짜리 애로 봐.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뒤로 한 걸음씩 물러섰다. 마침내 그녀의 등은 차가운 벽에 바싹 붙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마디 한마디 말했다. 당신 몰래 집돈 2천만 원을 빼돌려 당신 엄마랑 동생한테 줬잖아. 그러고는 돈 벌었다고 나를 속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이서연의 동공은 순식간에 확장되었고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 신용카드로 박지훈한테 5,800만 원짜리 시계를 사주고 회사에서 경품 당첨됐다고 거짓말까지 꾸며냈지. 내가 당신한테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 그녀의 입술은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천백해졌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당신은 내가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내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이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눈은 텅 비었고 얼굴은 죽은 재처럼 변했다. 입을 벌렸지만 더 이상 어떤 변명의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스스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짓말들이 내게는 이미 모두 허점투성이었다. 내가 당신 스스로 그녀의 모두 허점투성이었다. 나는 넋 나간 그녀의 내게는 이미 모두 허점투성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러나 이서연은 내가 원하는 대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는 뻔뻔한 표정을 지었다. 나 안 갈 거야. 여기 내가 사는 곳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해? 김민준, 당신은 그냥 무능력자야. 맨날 나를 비난할 줄만 알지만 알지 뭘 할 수 있는데. 당신이 박지훈 한만이라도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이랬겠어? 서연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고 뺨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두 손을 미친 듯이 휘저었고 눈에는 원망과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실성한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저 역겨움만 느껴질 뿐 그녀와 다툴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주소는 한빛 아파트 3동 1701호입니다. 누군가 무단 침입하여 감정적으로 흥분의 제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치 차가운 번개처럼 이서연의 흐느낌은 순식간에 뚝 그쳤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노려보았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두 손으로 무의식적으로 입을 가렸다. 김민준, 당신 미쳤어? 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서연은 금속성 비명을 질렀고 몸은 살짝 떨렸다.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힘을 줄렀고 몸은 살짝 떨렸다.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힘을 주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당신이 우리 결혼을 배신한 순간부터 스스로 떠나면 우리 마지막 체면은 지킬 수 있어. 경찰이 오면 일이 더 복잡해질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에서 희미하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경찰이 오면 이 추한 일이 아파트 전체에 소문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면은 완전히 구겨질 터였다. 그녀는 당황해서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고 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울면서 욕설을 퍼부으며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김민준,
당신 정말 잔인해. 두고 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세게 닫혔다. 그 거대한 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울려 퍼져 내 고막을 찢는 듯 했다. 세상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경찰 신고를 취소하고 휴대전화 화면을 부드럽게 터치했다. 이어서 아파트 경비대장에게 전화했다. 오늘부터 내 허락 없이 이사엘 씨와 그 어떤 낯선 사람도 이 건물에 들여보내지 마세요.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모든 단어는 마치 이를 악물고 쥐어짜듯 나왔다. 전화를 끊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서재로 가지 않고 나와 이서연이 함께 썼던 침실로 한 걸음 걸어갔다. 방 안에는 아직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 달콤한 냄새는 지금 나에게 역겨움을 안겨주었다. 화장대 위에는 그녀의 비싼 스킨케어, 제품과 화장품이 가득했다. 병들은 조명, 아래에서 눈부신 빛을 반사했다. 마치 호화로운 보물창고 같았다. 그중 최신 샤넬 가방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다. 박지훈이 선물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가방 표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보았다. 그리고 가방을 들어 지퍼를 열었다. 가방 안에는 립스틱과 팩트 위에 호텔방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방 카드를 들어 있었다. 카드 위에 새겨진 한울 호텔이라는 네 글자가 유독 눈에 거슬렸다. 이 방 카드를 보자 내 심장은 쿵 하고 세게 울렸다.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마저 완전히 부서졌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동안 그들은 이미 이런 단계까지 발전했던 것이다. 나는 분노에 차서 카드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몸을 돌려 거대한 여행 가방 몇 개를 꺼내 쿵 하고 침대 위에 던졌다. 나는 그녀의 물건을 거칠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 한 벌 한 벌을 가방 아래 거칠게 밀어 넣었다. 마치 마음속의 분노를 토해내듯. 나는 앞으로 나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와 그녀의 모든 것이 무엇일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방 안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의 옷은 옷장에서 한 벌 한 벌 꺼내줘 조심스럽게 접혀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신발장에서 한 켤레씩 꺼내서 가지런히 상자에 담겼다. 그녀의 가방은 찬반에서 하나씩 내려져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어졌다. 그녀의 화장품은 화장대에서 병 하나하나 꺼내져 조심스럽게 수납되었다. 나는 마치 감정 없는 기계처럼 기계적으로 접고 넣는 동작을 반복했다. 무려 3시간 동안 나는 5개의 거대한 여행 가방을 내 앞에 쌓아두었다. 나는 뻐근한 허리를 켜고 이 가방들을 현관문 앞에 차례로 쌓아두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가방들을 찍었다. 손가락은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메시지를 입력했다. 네 물건이다. 3일 줄 테니 직접 사람 불러서 가져가라. 3일 후에는 쓰레기로 간주하고 전부 버릴 것이다.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차단했다. 이 모든 일을 마치자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이 통에 쏟아져 들어와 이 통에 쏟아져 들어와 8년 동안 애써 얻은 이 집이 이토록 낯설고 차갑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모든 구석이 지난날의 추악함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하지만 괜찮다. 곧 이곳은 다시 온기를 찾을 것이다. 오직 나만을 위한 온기를. 이어진 이틀 동안 이서연은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오지도 않았다. 나는 아마도 그녀가 이미 그녀의 진정한 사람 박지훈과 동거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렇게라도 되니 잘된 일이었다. 나는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다. 이 이틀 동안 남은 일들을 처리하기에 좋았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만난 후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김 변호사에게 건넸다.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자료, 그리고 1시간 넘는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다. 김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받아 열어보며 꼼꼼히 확인했다. 녹음 파일을 들은 후 꼼꼼히 확인했다. 녹음 파일을 들은 후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민준 씨, 증거는 아주 완벽합니다. 나는 두 손을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를 단호하게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여자를 고소할 겁니다. 고소요? 김 변호사는 살짝 눈썹을 치켜떴고 눈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네. 나는 다시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박지우는 사기 혐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이서연은 그의 내연녀였고 거액의 자금 거래가 있었으므로 공범으로 분류돼 있었으므로 공범으로 분류돼 있었으므로 공범으로 분류돼 있었으므로 제가 변호사님께 원하는 것은 제 이름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녀의 결혼 중 외도 재산 유용을 고발하고 박지훈의 사기 혐의 증거를 부속 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아마도 그는 나처럼 점잖고 온순해 보이는 프로그래머가 이토록 냉정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이서연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으려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준 씨,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네, 확실합니다. 그 여자가 제 가정을 파탄냈으니 저는 그 여자를 파멸시킬 겁니다. 선량함과 연민은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남겨두는 겁니다. 이서연 같은 사람에게는 일말의 자비도 잔인함일 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서류를 서류 가방에 넣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너 서연이랑 싸웠니? 어제 서연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너무 살게 울더라. 네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나는 길가에 가로등 기둥에 기대어 깊이 숨을 들이쉬고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다. 괜찮아요. 그냥 사소한 문제예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서연이는 좋은 아가씨잖아. 네가 남자니까 좀 더 양보해야지. 서연이가 그러는데 서연이 동생이 고향에 신혼집을 사려는데 계약금이 2천만 원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 어머니는 전화 너머에서 계속 제잘거렸다. 하지만 나는 주위의 소음이 점차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마치 서연이 내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닦으며 가련한 척하고 동시에 우리 부모님에게서 돈을 더 뜯어낼 궁리를 하는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 2천만 원은 결코 동생이 집을 사는데 쓰일 돈이 아니었다. 박지훈의 밑빠진 독을 채우는데 쓰일 것이 분명했다. 엄마, 나는 벌떡 몸을 일으키며 목소리를 높여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그 돈 한 푼도 주면 안 돼요. 전화 너머는 침묵에 잠겼다. 이어서 어머니가 의아한 듯 물었다. 왜? 다 같은 식구인데? 주면 안 된다면 주면 안 돼요. 내 목소리는 갑자기 높아졌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꽉 쥐어 하얗게 질렸다. 옆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서야 내가 흥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 이건 복잡해요. 엄마랑 아빠는 기억하세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엄마랑 아빠는 기억하세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거칠게 쑤셔 넣었다. 길가 난간에 기대자 발밑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이서연, 당신은 계속해서 내 한계를 시험하고 나의 뻔뻔함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갱신했어. 처음에 당신 동생이 결혼할 때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말없이 1천만 원의 적금을 꺼내주셨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아파서 돈이 필요했을 때 당신은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투자해서 뺄 수 없다고 했지.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몇 번 터치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교 후배의 프로필 사진을 눌렀다. 그녀는 지금 고향 방송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 글자 한 글자 긴 문장을 입력했다. 이서연과 박지훈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묘사했다. 진실성을 위해 실명은 언급하지 상세하게 묘사했다. 그자 제보의 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묘사했다. 그저 제 친구의 이야기라, 제 친구의 이야기라고만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조롱하듯 말했다.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전송되는 순간 나는 휴대전화를 닫았다. 내 눈에는 더 이상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후배의 답장은 빠르게 왔다. 메시지에는 분노와 직업적인 민감함이 가득했다. 선배님, 이 소재 정말 파급력 있겠네요. 우리 코너에서 이런 현실 고발 기사가 딱 필요했어요. 바로 편집장님께 승인받고 연락드릴게요. 나는 담담하게 좋아 라고 답하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한 뒤 이어진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에 온전히 몰두했다. 다만 이따금 후배에게 자료를 정리해서 넘겨주었다. 박지훈의 사기 증거, 이서연의 재산 유용 내역, 그리고 그 위선적인 채팅 기록들을 선별하여 그녀에게 보냈다. 후배는 일 처리가 빨랐다. 불과 3일 만에 인터뷰 절차를 확정했고 특별히 나에게 당부했다. 선배님, 걱정 마세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행동만 폭로하고 개인적인 사생활은 노출하지 않을 거예요. 이서연은 사흘째 저녁에 전화가 왔다. 낯선 번호인 것을 보니 휴대전화를 바꾼 듯 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히스테리컬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내 물건 어디다 버렸어?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봐도 모른대. 나는 사무실 의자에 기대어 탁자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담담하게 말했다. 3일 안에 안 가져가면 쓰레기로 버린다고 했잖아. 보아하니 당신 박 대표님이랑 아주 즐겁게 지내느라 자기 물건도 신경 쓸 겨를이 없나 보네. 이 나쁜 자식. 이서연의 목소리는 흐느낌과 함께 원망으로 가득했다. 그 오시한 가방 다 합치면 몇 천만 원이야. 김민준, 당신이 물어내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서 난동 부릴 거야. 당신이 얼마나 냉정하고 무정한 남자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릴 거라고. 나는 가볍게 웃었다. 전혀 두렵지 않았다. 마음대로 해. 마침 나 여기 당신이랑 박지훈을 회사에서 완전히 유명하게 만들어줄 선물 몇 개가 있는데. 잠깐. 나는 일부러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이를테면 박지훈한테 돈 보낸 기록이라든지 하늘 호텔 방, 카드 사진 같은 거 말이야. 내가 추적해서 회사 문에 붙여줄까. 전화 너머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어서 이서연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몇 초 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지며 애원하듯 말했다. 김민준,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 물건 돌려줘. 다시는 시끄럽게 안 할게. 당신한테도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게. 우리 좋게 헤어지면 안 될까? 좋게 헤어져. 나는 이 네 글자를 되뇌었다. 마음속에는 조롱만 남았다. 당신이 박지훈이랑 그 룸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당신은 나에게 그 네 글자를 말할 자격이 없어. 말을 마친 후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다. 그녀와 마지막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일주일 후 후배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프로그램이 오늘 밤 방송될 예정이니 시청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저녁 8시 나는 소파에 앉아 고향 방송국 채널을 틀었다. 프로그램 시작은 크리탄시스 EV 화면이었다. 바로 동참이 룸밖의 장면이었다. 이어서 화면은 익명 인터뷰로 전환되었다. 후배는 낮은 목소리로 남편이 아내와 가짜 재벌에게 속아 넘어가 이용당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프로그램에서는 그 어떤 인물의 이름이나 얼굴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박지훈의 유령 회사, 가짜 명품 시계, 렌터카 계약서, 그리고 이서연이 재산을 이용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한 세부 사항들을 낱낱이 폭로했다. 이런 중고품은 돈 다 뽑아먹고 차버릴 거야 라는 그 말은 처리된 후에도 여전히 선명하게 들렸다. 프로그램이 방송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내 휴대전화는 고향의 친척과 친구들의 전화로 불이 났다.
모두들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희미하게 이서연을 짐작하기도 했다. 그녀가 얼마 전까지 다사나스에서 부자 남자친구를 자랑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답장하지 않고 그저 휴대전화 화면에 뜨는 메시지 알림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깔아보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강형수가 나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민준아, 뉴스 봤어. 박지훈 잡혔어. 어젯밤 프로그램 방송되자마자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단서를 따라 수사하다가 그 살인한 전부를 일망타진했대.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그저 잠담하게 말했다. 그 여자 지금 완전 유명해졌어. 고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야. 듣자 하니 박지훈을 찾아갔다가 또 당신한테 사정하러 왔는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막아서 온종일 울었대. 나는 침묵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형수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네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건 네가 잘한 거야. 저런 여자한테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전화를 끊고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전화가 연결된 후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전에 서연이 편만 들고 너를 오해했어. 내 코끝이 시큰해졌고 목소리는 약간 잠겼다. 엄마,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다 지나갔으니 됐다. 다 지나갔으니 됐어. 어머니도 흐느꼈다. 네 아빠도 어제 방송 보고 화가 나서 밤새 잠을 못 주무셨어. 우리 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앞으로는 혼자 짊어지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도 말해줘. 이서연 그의 이야기는 우리 다시는 꺼내지 말자. 네가 잘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어머니의 이해를 얻자.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억눌렸던 답답함이 마침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보며 문득 혼자 사는 삶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날 이서연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낡고 색바랜 옷을 입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예전의 세련됨과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재판 시작 전 그녀는 다시 한번 나에게 애원하려 했지만 내 옆에 김 변호사가 막아섰다. 법정에서 김 변호사가 막아섰다. 법정에서 김 변호사는 완벽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룸 안에 녹음 및 녹화 파일, 이서연의 재산 유용은행 거래, 내용은행 거래 과일. 증거는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서연은 반박할 힘이 없었고 그저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묵묵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결국 법원은 이혼을 판결했다. 이서연은 결혼 중 외도와 부부 공동 재산 유용으로 인해 위자료 없이 빈손으로 이혼하게 되었다. 동시에 박지훈의 사기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어 추가 조사를 기다리게 되었다. 법원을 나설 때 서연이 갑자기 나를 불렀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김민준, 나 후회돼.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늦었어. 그렇다. 너무 늦었다. 어떤 잘못은 일단 저지르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어떤 상처는 일단 입히면 다시는 아물 수 없다. 박지은의 사건은 나중에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으로 판결되었다. 이서연은 사건 연루 금액이 적고 박지훈에게 송금했던 금액을 자발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이미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고향에서는 살 수 없게 되어 외지로 떠나 일해야 했다. 나중에 듣자 하니 시간이 흘러갔고 나는 점차 결혼 실패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나는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수년간 모아둔 자산과 강영수와 동업하여 작은 IT 회사를 차렸다. 회사는 크지 않았지만 바쁘게 돌아갔다. 매일 새로운 도전들이 나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주었다.
이제 나는 가끔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또 다른 주말 저녁 나는 회사 발코니에 앉아 해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후배의 전화였다. 선배님, 좋은 소식 있어요. 우리 그 프로그램 상 받았어요. 선배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 덕분이에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축하해. 다 네 노력의 결과지. 전화를 끊자 부드러운 바람이 뺨을 스쳤고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번졌다. 문득 깨달았다. 이서연과 박지훈의 등장은 내 결혼을 망쳤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깨닫고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해주었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 멀고 어쩌면 좌절과 방황을 또다시 겪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마음만 깨끗하다면 반드시 나만의 빛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길 뿐이다. 저녁 노을의 붉은 빛이 몸에 쏟아져 내렸다. 따뜻하고 힘이 느껴졌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고 카메라를 켜서 눈앞의 노을을 찍었다. 삶은 계속되고 모든 것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